결혼식 전날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돌보라며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다음 날 텅 빈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에게 99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는데 누구시죠? 연말의 서울은 가끔 변덕스럽게 비를 뿌리곤 했지만 오늘따라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따스한 황금빛 햇살이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저와 준호 씨가 함께 꾸려갈 보금자리가 될 이곳의 커다란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 하루만 지나면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설 것입니다. 30살 쉼없이 달려온 제 경력에 마침표를 찍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장식된 아파트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아한 크림색 소파부터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직접 고르고 배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미적 감각을 믿는다며 제가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의 신뢰와 다정함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에콰도르산 장미를 2000도자기 화병에 꽂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결혼식 부케를 배달 온 직원이 마지막 확인을 하러 왔나 보다 생각하며 기쁘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꽃 배달 직원이 아닌 예비 시어머니인 김 여사님과 그 옆에 선 준호 씨의 동생 민호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김 여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수진아, 나랑 민호가 너 보러 왔다. 내일이 중요한 날인데 준비는 다 되어가니? 뭐 도와줄 거라도 있으면 말하고. 예비 시동생인 민호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창백한 얼굴로 늘 땅바닥만 보고 걸었습니다. 바람 앞에 갈대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죠. 처음 만난 날부터 김 여사님은 입버릇처럼 민호가 몸이 약해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를 안타깝게 여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어머님이랑 도련님 앉아서 물이라도 드세요. 뭐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상냥하게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찻잔을 들고 나왔을 때 김 여사님은 이미 아파트 한 바퀴를 돌며 집요한 눈빛으로 구석구석을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형 커브드 TV 앞에서 멈춰서서 혀를 찼습니다. 집 한 번 정말 좋구나. 우리 준호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너처럼 능력 있고 똑 부러지는 아내를 얻었으니 나중에 너희 부부가 여기서 살면 얼마나 편하겠니? 저는 그저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듯한 그녀의 눈빛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처음의 상냥함이 사라지고 이상할 정도로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앉아있는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랑 상의할 게 좀 있다. 너도 보다시피 우리 민호가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은 못해. 내일이면 너도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얘 형수가 되는 거잖니. 너희 부부는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살면서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데 쟤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이 대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반응을 살피더니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결혼식 끝나면 회사에 사표 내는 게 어떻겠니? 네가 팀장이라 월급이 많은 건 알지만 여자가 뭐 그리 대단한 커리어가 필요하겠어? 집에 있으면서 남편 내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민호 돌볼 시간도 생기잖니. 민호도 너희 부부랑 같이 살게 하자. 형수가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면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구나. 내 생각 어떠니? 온 집안이 순간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제안은 마치 한겨울에 얼굴에 끼얹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제 모든 땀과 눈물 그리고 청춘을 바쳐 이룩한 일을 포기하라고? 수많은 사람이 꿈꾸는 팀장 자리를 버리고 집에서 시동생을 돌보는 무급 가정부가 되라고?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비상식적이고 뻔뻔함에 제 안에서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자존심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다시 민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그렇구나. 저 병약한 모습은 전부 연기였고 이 모자는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함께 이 연극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순간 벌떡 일어나 그들의 얼굴에 대고 제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수진, 비즈니스 세계에서 10년 가까이 구른 여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상대로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저만 피곤하게 만들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시집 오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억울한 누명을 쓸 빌미만 제공할 뿐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고개를 들고 제 자신도 이렇게까지 연기할 수 있을 줄 몰랐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생각 정말 좋으세요. 저도 마침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한동안 좀 쉬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가족들 돌보고 준호 씨랑 민호 도련님 챙겨드릴 수 있으면 저야 더할 나위 없죠. 어머님 뜻에 따를게요. 김 여사님과 민호는 제가 이렇게 빨리 동의하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우리 며느리가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애라는 거 진작에 알았지. 우리 준호가 정말 복이 많아서 너 같은 아내를 얻은 거야. 그럼 그렇게 결정하자. 결혼식 끝나고 슬슬 퇴사 준비하면 되겠다. 민호는 바로 이리로 짐 옮길 거야. 너 걔 몸에 좋은 음식 좀 잘 챙겨 먹여라. 입이 짧아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그녀는 민호의 식습관, 버릇, 먹어야 할 음식, 챙겨야 할 약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그들의 가정부가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인내심 있게 들으며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제 앞에 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30분 정도 더 머물렀는데 주로 김 여사님이 시집 온 후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온순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모자가 만족하며 돌아갈 때 저는 문 밖까지 그들을 배웅하며 잊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얼굴에서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혐오감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그의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깨달으니 그 순수함은 사실 나약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녀가 제 인생을 마음대로 재단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란 것도 결국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보호 커버에 쌓여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온갖 기쁨과 희망을 품고 이 드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그것은 거대한 거짓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가족 안에서 제 인생을 묻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과 더러운 계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아 차가울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저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짓밟을 수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맨손으로 시작해 스스로의 힘으로 커리어를 쌓고 집과 차를 장만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약 한 달 전 준호 씨는 제게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한 장 주면서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와 신혼집 꾸미는데 편하게 쓰라고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낭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습관이 있었기에 크고 작은 모든 비용을 제 돈으로 해결해서 그 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적하기 편하도록 제 휴대폰의 은행 앱에 연동해 두었죠.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카드의 거래 내역을 훑어볼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지출 내역이 눈앞에 펼쳐졌고 모든 거래는 최근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한 고급 보석 가게에서 결제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 상세 내역을 눌러보니 5팔찌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최근 준호 씨 집에 놀러 갔을 때 김 여사님 손목에서 똑같은 팔찌를 봤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웃들에게 자랑하며 예비 며느리가 효심이 깊어 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농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가 감히 아들 카드로 직접 사서 제게 좋은 평판을 뒤집어 씌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이 한국산 홍삼, 동충하초, 호주산 초유 같은 비싼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고급 스파 이용권, 명품 옷 쇼핑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이 가족카드로 쓴 총액은 거의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분노와 경멸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들 눈에 저는 마음껏 파낼 수 있는 금광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능력 있고 성공했다고 칭찬한 것은 저를 아껴서가 아니라 제가 소유한 자산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저와 결혼해서 제 노동의 대가 위에서 당당하게 호의호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제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인간들이 단 1초라도 더 저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거래 내역을 화면 캡처하여 휴대폰과 컴퓨터의 별도 폴더에 신중하게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출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은행 콜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끝번호가 인신용카드의 본카드 소유자인데요. 제 계정에 연결된 가족카드를 긴급 정지하고 싶어서요. 네, 고객님, 카드 정지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카드가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남용된 것 같습니다. 즉시 카드를 정지하고 영구적으로 해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상담원은 신속하게 제 요청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네, 고객님. 가족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무거운 짐을 하나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계획의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결혼을 단호하게 취소하고 그들이 매달리거나 말을 바꿀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정지시킨 후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예약금을 걸어둔 웨딩홀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우 밝았습니다. 네, 수진 신부님, 저입니다. 내일 예식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저 수진입니다. 내일 예식장을 예약했던 사람인데요. 결혼식을 전부 취소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너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결혼식을 취소하신다고요? 하지만 신부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청첩장도 다 보냈고요. 알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제가 지불한 예약금 전액은 포기하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부서에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가 더 물어볼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번의 말을 쏟아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준호 씨 가족뿐만 아니라 양가 친지, 친구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고통과 자책 속에서 사는 것보다 한 번 아프고 마는 것이 낫습니다. 이어서 저는 웨딩 스튜디오, 웨딩드레스숍, 장식팀 등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저는 제 결정을 명확히 밝히고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제 명예와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저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자부심과 희망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고 숨 막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 1분도 더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제 개인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 신분증, 노트북, 그리고 준호 씨와 관련 없는 몇 가지 기념품들, 우리가 함께 샀던 물건들, 그가 제게 선물했던 것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 거짓된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제 손이 붉은 벨벳 상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는 준호 씨가 제게 주었던 청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불빛 아래서 반짝였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저 값어치 없는 유리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상자 뚜껑을 닫고 얼마 전에 찍은 웨딩 사진 바로 옆파 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옷이 가방에 담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지퍼를 닫는 소리, 그리고 마룻바닥 위를 걷는 제 발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에 맞서기 위해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해져야 했습니다. 약 2시간 후 모든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행 가방은 방 한 구석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용달차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1시간 후에 와달라고 예약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혜는 제잘거렸습니다. 수진아, 내일이면 너도 유부녀 되는 거네. 오늘 밤에 우리 싱글 파티라도 열어서 마지막 밤을 불태워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의 목소리를 듣자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결혼식 취소됐어.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줘. 수화기 저편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후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결혼 취소. 너 지금 진심이야? 장난이야? 무슨 일이야? 알았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바로 갈게. 20분도 채 되지 않아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제 모습과 이미 싸둔 여행 가방을 보자 그녀는 제가 농담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님의 황당한 요구부터 제가 가족카드에 엄청난 지출 내역을 발견한 것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혜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냐. 그 모자는 널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로 본 거네. 준호 그 자식은 진짜 비겁하고 나약한 놈이었어. 네가 일찍 알아챈 게 천만다행이야. 내 결정은 전적으로 옳아. 가자.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는 거 도와줄게.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해. 지혜가 곁에 있어주니 저는 어느 정도 위안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지막 상자들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예약했던 용달차도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혜가 임시로 구해준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저는 메이크업 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낯선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마 아직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그 씁쓸한 맛이 저를 더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긴 하루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휴대폰 벨소리를 끄고 진동 모드로만 해두었습니다. 준호 씨로부터 어떤 해명이나 비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넘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9시경 예식이 시작될 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이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분명 지금쯤 웨딩홀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객들은 도착했고 음식은 차려졌지만 신랑과 신부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 김 여사님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에서 시작해 극도의 분노로 변해가는 얼굴을요. 김 여사님의 전화가 끊기자마자 이번엔 준호 씨, 그 다음엔 준호 씨의 아버지, 그리고 가까운 친척 몇몇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휴대폰은 마치 다급하고 분노에 찬 외침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앉아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노트북을 켜고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없어도 제 삶은 계속되고 심지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 전화가 뜸해질 때쯤 김 여사님의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교양 없는 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자기 가족 전체에 망신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끝장을 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문자들을 읽으며
저는 두려움보다는 그녀의 어리석음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잘못한 것은 그들이면서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 씨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제가 왜 그렇게 충동적이고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나무랐습니다. 그는 저를 매우 사랑한다며 해명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기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어, 준호 씨. 내 편에 설 기회. 당신이 결혼할 여자를 지켜줄 기회. 하지만 당신은 망설임 없이 당신 어머니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지. 저는 이제 마주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하자마자 그녀는 즉시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를 뚫고 제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아, 이년아, 네가 감히 나한테 다시 전화를 해? 너 지금 어디 숨어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손님들은 다 오셨는데 넌 사라져 버렸잖아. 우리 집안을 온 세상에 망신시키고 싶었던 거야. 저는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감정 하나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마 잊으셨나 본데 저와 준호 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제가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거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제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는 김 여사님을 잠시 멈칫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이 복종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뭐라고? 어른한테 말하는 맥세 좀 봐라. 혼인신고 안 했으면 뭐? 청첩장은 사방에 다 돌렸고 음식도 다 예약했어.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 아들 명예, 우리 집안 명예는 뭐가 되냐고. 명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명예란 존중과 정직함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시동생을 수발들기 위해 제 경력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존중인가요? 아주머니는 아드님 명의지만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를 몰래 사용해서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수억 원을 낭비하셨습니다. 그게 정직한 건가요? 수화기 저편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옷 팔찌, 비싼 건강기능식품들, 고급 스파 이용 내역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모든 걸 아주머니의 친척, 친구분들께 공개해 드릴까요? 이번에는 김 여사님이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준호가 너한테 카드를 줬으니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제 책임에 아주머니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대주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주머니와 말씨름할 시간 없네요.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걸로 하죠. 재정 문제도 준호 씨와 곧 연락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정면 대결에서는 제가 이겼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같은 사람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 예상대로 불과 몇 분 후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었으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당신한테 말해서 뭐 하게요?
당신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그런 거다. 아니면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 내가 이해해라. 또 그 소리나 했겠죠. 당신 어머니의 이기심을 이해해 주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수진아, 그러지 마. 어머니는 그냥 민호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너도 걔 어릴 때부터 몸 약한 거 알잖아.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쓰라리고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준호 씨, 언제까지 저를 속이고 당신 자신까지 속일 셈이에요. 제 웃음소리에 수화기 저편의 준호 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 몸 안 좋은 건 우리 가족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요? 그럼 당신의 그 병약한 동생이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한라산 등반할 힘은 어디서 났는지 설명 좀 해보실래요? SNS에 자랑스럽게 인증샷까지 올렸던데 제가 그 사진 보내드릴까요? 사실 어제 김 여사님 모자가 떠난 후 증거를 수집하던 중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민호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친구들이 태그한 사진 속에서 민호는 완전히 건강하고 심지어 건장해 보이기까지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축구, 수영부터 등산까지 온갖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꾸민 병약한 연극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무섭도록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이 제게 가차없이 폭로되었을 때 준호 씨의 경악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아픈 게 아니에요, 준호 씨. 그는 그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남에게 기대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포함한 당신, 가족 모두가 그 게으름을 감싸줬죠. 심지어 그를 위해 제 인생 전부를 희생시키려고까지 했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준호 씨. 수진아,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엄마랑 민호가 나한테 숨겼어. 거짓말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한 집에 살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겠죠. 당신은 어머니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는 효자 아들이니까요.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경제적 조건이 좋은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가 시댁 식구들까지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나요? 제 말은 비수처럼 준호 씨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바쳤던 사랑도 아마 그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겠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실망과 경멸뿐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끝났어, 준호 씨.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당신 어머니가 쓴 1억 원 빚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 내역서를 보내줄게요. 그 돈 갚을 준비나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돈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명예와 공정함까지 되찾을 것입니다. 준호 씨와의 통화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과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이성은 제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했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은행 명세서를 다시 열어 모든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쇼핑 외에도 몇 개의 낯선 계좌로 소액이 여러 번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화면 캡처하여 신중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거래들에도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혜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야, 내 도움이 한 번 더 필요해. 무슨 일인데 말만 해. 내 능력 안에서라면 뭐든지. 수화기 넘어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 아줌마 카드에서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이 몇 개 있어. 혹시 은행 쪽이나 정보 조사할 능력 있는 사람 알아? 이 계좌들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사촌 오빠한테 한번 물어볼게.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하니까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정보 나한테 보내줘. 걱정 마.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할게. 정말 고마워, 지혜야. 친구 사이에 뭘. 근데 그쪽 집안은 지금 어때? 완전 벌집 쑤셔놓은 것 같겠지? 저는 한숨을 쉬며 지혜에게 김 여사님과 준호 씨와의 2번의 통화 내용과 제가 민호의 병약한 연극을 폭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혜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진짜 온 가족이 사기꾼이네. 수진아, 너 정말 잘했어. 그런 인간들한테는 절대 봐주면 안 돼. 강하게 나가. 내 뒤에는 나랑 친구들이 있으니까. 지혜의 격려는 제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의심스러운 계좌 정보를 보낸 후 저는 제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 민호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들, 김 여사님의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여러 안전한 곳에 여러 개의 사본으로 저장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단지 돈을 돌려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성격상 그녀는 절대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협박했던 대로 제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 모자가 저희 집에 와서 황당한 요구를 했을 때부터 제가 부채를 발견하고 파혼을 결심하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를 미리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감히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경위서를 경영진과 동료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제 평판과 위치를 고려할 때 모두가 저를 믿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과 분주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결과 나왔어. 준호 엄마가 돈 보낸 계좌들은 전부 그 아줌마, 동네 이웃이나 친척들 계좌래. 내 사촌 오빠가 좀 더 깊이 파봤는데 그 아줌마가 이 사람들한테 오래전에 돈을 빌리고 계속 갚지 않고 미루고 있었대. 아마 내 카드로 긁은 돈으로 빚 일부를 갚거나 아니면 그걸 빌미로 돈을 더 빌리려고 했던 것 같아. 지혜의 말을 듣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가족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기를 원했던 것은 단지 수발들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 재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저를 그들의 빚을 갚는 도구로 만들려는 더 악랄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저는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대. 네가 아주 못된 며느리라고 결혼하기도 전에 시댁 무시하고 흥청망청 돈 써서 자기 아들한테 빚더미만 남겨줬다고. 지금 널
이 사태의 원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좋아, 그렇게 더럽게 놀고 싶다면 나도 무자비하게 나가는 수밖에.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지혜야, 그 채권자들 연락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과 동시에 굳은 결심을 하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곳에 와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협박했고 저는 제가 수년간 헌신한 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유는 갑작스러운 집안일로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부장님께서 매우 놀라시겠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다 쓴 후 저는 직접 부장님실로 갔습니다. 박 부장님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상사였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던 시절부터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팀장, 들어와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저는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박 부장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다가 사직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퇴사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 팀장 지금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내년에 이 팀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항상 노력해왔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부장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박 부장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심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이 팀장이 이미 결정했다면 존중해야지. 하지만 기억해요. 회사 문은 언제나 이 팀장을 위해 열려 있을 거라는 걸.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나한테 말해요. 상사의 친절함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서류 정리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수진아, 조심해. 준호 그 자식이 지금 너 사는 레지던스로 가고 있어. 방금 내가 앉아있는 카페 앞을 차로 쌩하고 지나가는 거 봤어. 얼굴이 완전 살벌하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소지품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저는 급히 회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레지던스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도착해야 했습니다. 복도나 문 앞에서 그와 마주쳐 이웃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미친 듯이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준호 씨의 고함과 함께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고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문 뒤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가 무서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난폭한 행동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다정하고 진실되다는 건 전부 껍데기였나? 수진아, 문 안 열면 내가 부수고 들어갈 거야.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통해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요, 준호 씨.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면 저 경비원 부를 거예요. 경비원? 내가 감히 경비원을 불러? 그는 비웃었습니다. 네가 파혼해서 우리 집안 망신시켜 놓고 이제 와서 경비원 불러서 날 쫓아내겠다고? 수진아,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실랑이는 약 1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건물 경비원이 조만간 개입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려던 바로 그때 두 번째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여사님의 익숙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준호 씨의 문 두드리는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년아, 거기 숨어 있었구나. 당장 문 열어. 오늘 내가 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 김 여사님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모자는 함께 문을 두드리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 질렀습니다.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온갖 독설과 상스러운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저희 집안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할 수는 있어도 제 가족을 건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며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민사 분쟁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공공질서 문란죄에 해당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불필요하게 일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협적이면서도 저를 더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하지 않을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관할 파출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임시로 거주하는 곳에 관할 파출소 전화번호를 재빨리 찾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사건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955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녀 2명이 제 아파트 문을 부수려고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욕설과 협박을 하여 이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경찰관 분들께서 오셔서 개입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화기 저편의 경찰관은 정보를 기록하고 즉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김 여사님 모자의 모든 말을 녹음하기 위해 문틈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밖에서 그들은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안 나올 거지? 좋아. 내가 내 회사, 강남에 있는 내 회사로 직접 찾아갈 테다. 내가 내 회사 정문 앞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내 진짜 얼굴을 알려줄 거야. 네가 어디 고개 들고 출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 협박은 제가 사직하기로 한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약 10분 후 복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엄숙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문을 두드리고 욕하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 당황하며 설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찰관님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안일이에요. 며느리가 삐져서 저희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서요. 집안일이라도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2명의 경찰관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김 여사님과 준호 씨가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김 여사님은 달려들려 했지만 한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든 파출소 가서 해결하십시오.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단계, 즉 법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파트 문을 잠그고 그들과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각자에게 사건의 전말을 진술서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거나 빼지 않고 명료하고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제게 퇴사를 요구한 일, 제가 신용카드 빚을 발견한 일, 파혼을 결정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자가 제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일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여사님 모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허영심에 가득 찬 여자로 준호 씨가 집을 사주고 이것저것 꾸며주게 하려고 그의 감정을 이용한 사기꾼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임박하자 이유 없이 파혼하고 재산을 챙겨 달아나 준호 씨에게 빚더미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예비 며느리에게 억울하게 당한 불쌍한 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침묵한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가진 녹음 파일과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서를 모두 읽고 녹음 파일을 들은 후 50대로 보이는 파출소장님은 인자하지만 엄격한 표정으로 김 여사님 모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과 아드님, 시민의 주거지에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두 분이 수진 씨에게 가한 협박과 모욕적인 언행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과 준호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소장님은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양측이 먼저 화해하기를 권고합니다. 우선 재정 문제에 대해 수진 씨는 가족카드로부터 지출된 총 1억 3천만 원에 대한 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잘한 비용은 제외하고도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가족분들이 수진 씨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갚아야 해요? 카드는 내 아들이 걔한테 준 거고 걔가 안 썼으면 누가 썼겠어요? 아주머니 말씀은 틀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카드는 비록 가족 카드이지만 제 이름과 신용으로 발급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종 책임은 은행에 대해 제가 져야 합니다. 이 지출들은 모두 제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쟁은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침묵했고 김 여사님만이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처음부터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민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머니 못지않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뭔데 우리 엄마를 모함해. 우리 엄마는 누나 돈 안 썼어. 누나가 다 쓰고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말을 마치고 그는 저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민호는 이미 손을 휘둘러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근처에 있던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달려들어 민호를 제압했습니다. 소장님은 책상을 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감히 파출소 안에서 사람을 폭행해요. 민호의 어리석은 행동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의 병약하고 아픈 척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난폭하고 공격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이 사무실 안의 CCTV에 선명하게 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민호의 폭력적인 행동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파출소장님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민호의 폭행 및 공공기물 파손 행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허둥지둥 애원했습니다. 경찰관님들, 제 아들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걱정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한 거예요. 하지만 소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법은 철없는 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책임을 추궁할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CCTV에 모든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나서야 김 여사님, 모자는 진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서둘러 어머니를 끌어당겨 귓속말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김 여사님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 그 1억 3천만 원 우리가 갚겠소. 우리가 재수 없었다고 치지. 뭐 이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입회하에 양측은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준호 씨, 가족은 일주일 안에 저에게 1억 3천만 원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민호가 깨뜨린 화병값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소란 및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임시로 사건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지혜가 조사해낸 다른 대출금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모자의 성격상 그들이 순순히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위해 법률에 정통한 사람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였던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민사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의 법률사무소는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고 민준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민준이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잘 대처했어. 증거를 수집하고 제때 경찰에 신고해서 개입시킨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 민준이는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말한 걸 들어보니 이 사건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겠어. 더 복잡하다니 무슨 말이야?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분석했습니다. 첫째, 빈 문제. 파출소에서 각서를 썼다고 해도 그건 초기 민사합의일 뿐이야. 만약 그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넌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거야. 둘째, 그리고
이게 더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 김 여사라는 분의 행동이 단순히 신용카드 남용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 내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다른 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죄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해. 민준이의 말을 듣자 저는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협박과 그 모자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일단은 그들이 약속한 1억 3천만 원을 먼저 갚도록 지켜보자. 그동안 우리는 조용히 추가 정보를 수집할 거야. 너 혹시 모르니 신용정보원에 내 신용 기록을 한번 조회해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때로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기도 하거든. 민준이의 조언은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이의 말대로 저는 다음 날 바로 신용정보원을 찾아가 제 신용기록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절차는 꽤 간단했고 단 하루 만에 상세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 신용정보가 제가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세 곳의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조회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조회들이 모두 김 여사님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 개인 정보를 아마도 준호 씨를 통해 얻었을 정보를 사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신청한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제 재산을 사기치고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격렬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남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준아, 내 말이 맞았어. 그 아줌마가 내 명의를 도용했어. 내 정보로 다른 세 곳에서 신용 조회를 했어. 수화기 저편의 민준이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아, 일단 진정해. 확실한 거야. 증거는 여기 신용정보원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조회 시간, 조회 기관, 그리고 조회를 요청하는 데 사용된 연락처 정보까지 전부 그 아줌마 거야. 내가 지금 바로 보내줄게. 제가 보낸 보고서를 본 후 민준이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도 놀라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아줌마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구나. 이건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한 명백한 증거야. 이 증거만 있으면 우리는 그 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어. 바로 그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저번에 내가 말했던 그 채권자 아주머니 있잖아. 그분이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그분이 방금 김 여사님이 웬 낯선 남자랑 같이 그들 가족이 살던 낡은 집을 보러 온 걸 봤대. 그 남자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인 같다고. 그 아줌마가 그 집을 급하게 팔려는 것 같아. 이 정보는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가족의 유일한 가치 있는 재산인 그 낡은 집을 처분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집을 팔아 돈을 챙겨 멀리 도망가고 저와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휴지 조각 같은 빈문서만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민준아, 그 아줌마가 집 팔아서 재산 빼돌리려고 해.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민준이도 경악했습니다. 안 돼. 우리 당장 행동해야 해. 수진아, 너 그 집 정확한 주소 알아? 등기부 등본에 있는 집번이나 토지 번호를 알면 더 좋고. 알아. 주소는 아는데 서류는 없어. 주소만으로도 충분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지금 바로 그 집이 있는 관할 등기소로 가.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거래, 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 사유는 재산이 채무 분쟁 중에 있다고 하고 네가 가진 빚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 은행 명세서, 파출소에서 쓴 각서 전부. 서둘러. 수진아, 시간이 없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즉시 택시를 타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김 여사님 모자의 잔인함과 교활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었던 친척과 이웃들까지 파산시킬 작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거래 금지 신청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공한 명확한 증거 덕분에 서류를 접수한 직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양도, 매매 활동을 중단하도록 즉시 시스템에 업데이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들의 재산 은닉, 음모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싸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와줄 수 있어? 김 여사한테 돈 빌려준 모든 사람들과 내가 만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줘. 그 사람들한테 모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전해줘. 지혜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단, 한나절 만에 그녀는 거의 10명의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두 김 여사님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만남은 그날 저녁 작은 카페에서 약속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카페 안의 분위기는 꽤 침울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친척이었고 어떤 사람은 김 여사님 가족의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려준 돈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들의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들의 신뢰와 정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후 계속해서 갚지 않고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명세서, 파출소 각서, 신용보고서, 그리고 부동산 거래 금지 신청 확인서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 가족은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려준 돈을 모두 떼먹고 집을 팔아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 매각은 막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법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의심에서 점차 신뢰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한 나이 드신 남성분이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활개치고 다니게 놔둘 순 없지. 우리는 당신을 믿소. 말해보시오. 우리가 뭘 하면 되겠소. 내일,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김 여사님 댁으로 갈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을 요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도록 제가 변호사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10명 남짓한 사람들은 민준 변호사와 함께 김 여사님 댁 앞에 모였습니다.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한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몰려온 것을 보고 김 여사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민준 변호사가 재빨리 발로 막아섰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는 오늘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사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빌리신 빚에 대해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매우 정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예전 버릇을 드러내며 우리가 자신을 모함하고 집에 쳐들어와 소란을 피운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극도로 분노한 채권자 집단 전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각자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쓴 차용증을, 어떤 사람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그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을 팔아 도망치려던 그녀의 음모도 그 자리에서 바로 폭로되었습니다. 집이 거래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대치는 긴장감 넘쳤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민준 변호사의 감독 아래 김 여사님은 마침내 모든 빚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갚을 돈이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저를 보았고 그녀의 증오에 찬 눈빛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모든 걸 망쳐놨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김 여사님 같은 사람에게 그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협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에 있었습니다. 비록 사직서를 냈지만 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전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안내 데스크 쪽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김 여사님이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제 사무실로 곧장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걸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수진 어디 있어? 그 사기꾼 여우년 어디 있냐고. 당장 나와.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했던 연극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당황하거나 피하는 대신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에게 그녀를 들여보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저는 몰래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책상 앞으로 달려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잘났어, 정말. 네가 감히 외부인들이랑 짜고 우리 집에 와서 난동을 부려? 너는 재수없는 년이야. 우리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온갖 재앙만 가져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제 동료들에게 울고불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저에게 돈을 사기당하고 결혼식 직전에 파혼당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존경하던 이 팀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 돈 수억 원을 쓰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며 우리 가족에게 빚쟁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듣자 몇몇 동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입을 열 차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가족이 아주머니께 돈을 빚졌다고 하셨는데 무슨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반대로 아주머니 가족이 저와 다른 많은 분들께 빚을 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노트북을 켜서 근처 회의실의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큰 화면에 저는 김 여사님의 지출 내역이 담긴 신용카드 명세서 전체를 띄웠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서명하고 파출소 직인이 찍힌 채무 변제 각서, 그리고 부동산 거래 금지 신청서까지.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김 여사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가족의 빚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합쳐 거의 5억 원에 달합니다. 아주머니는 빚을 갚을 생각은커녕 집을 팔아 재산을 빼돌리려는 음모까지 꾸미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명의 도용,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저를 모함하고 소란을 피우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모든 혐의로 아주머니를 법원에 고소할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너. 바로 그때 박 부장님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매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는 문명화된 업무 공간이지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모든 소란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즉시 여기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보안팀, 이분 밖으로 모시세요. 2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다가와 멍하니 서 있는 김 여사님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나가기 전 그녀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박 부장님은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세요. 저는 이 팀장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팀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제가 곧 떠날 몸이지만 이 순간 그의 신뢰와 보호는 제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대소동 이후 준호 씨 가족은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쉽게 당할 상대가 아니며 근거 없는 소란은 자신들을 더욱 창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평온하게 지나갔고 저도 인수인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아파트에서 제 삶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준호 씨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치고 머뭇거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저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가 저에게서 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부탁할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저는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저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 슬픔이 가득한 눈빛. 저를 보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기계적으로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내가 엄마가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게 잘못이야. 내가 너무 나약해서 널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여전히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사과는
그가 훨씬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회사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완전히 무너지셨어.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울기만 하셔.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돈 갚으라고 전화하고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아, 내가 이제 자격 없다는 거 알지만 부탁할게. 우리 화해할 수 없을까?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 네가 원하는 돈이 얼마든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을게. 제발 이 일을 법정까지 끌고 가지 말아줘. 그의 애원을 들으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문제의 본질을 깨닫기보다는 어머니의 잘못을 감싸는 것만 생각하는 남자.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준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화해요. 할 수 있어요. 법정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건이 3가지 있어요. 준호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말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 첫째,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파출소에서 약속한 1억 3천만 원과 당신 어머니가 자잘하게 쓴 현금 7천만 원을 즉시 갚아야 해요. 총 2억 원, 내일 당장 1원도 빠짐없이. 준호 씨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2억 원. 그건 저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다른 분들의 빚, 약 3억 원에 대해서는 당신 가족이 그 낡은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해요. 모든 절차는 제 변호사와 채권자 대표의 감독하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준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이 사는 유일한 곳인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빚은 갚아야죠. 그게 순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제 명예 도용,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공개 사과문을 작성해야 하고요. 제 3가지 조건은 하나하나가 준호 씨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어머니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다시 책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갈등과 무력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갚아야 할 명예의 빚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가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3번째 조건, 엄마를 경찰서에 가게 하고 공개 사과문까지 쓰게 하는 건 엄마가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그 조건은 빼주면 안 될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제 명예와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당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해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단호함은 준호 씨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습니다. 그는 이 화해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 그 길은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의 뒷모습이 참으로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승리자의 기쁨 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제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다음 날 저는 어떤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로운 욕설이 아니라 차가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난 돈도 없고 너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봐. 이 집에서 네가 뭘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도전적인 태도는 모든 화해의 노력을 끝장냈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그들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소송 진행하자. 서류 준비 좀 해줘. 그럴 줄 알았어. 수화기 저편의 민준이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어. 김 여사 가족과 준호 씨를 상대로 한 거에 5억 원에 달하는 채무 반환 소송 서류랑 김 여사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장까지 내일 법원과 경찰서에 제출할 거야. 법적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후 첫 번째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여사님, 준호 씨, 그리고 민호가 낡은 집에서 풀이 죽어 앉아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 씨가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자 그의 앞에는 민준 변호사와 함께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자 세 사람의 얼굴색이 모두 변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듬거렸습니다. 경찰관님들, 여긴 무슨 일로? 한 경찰관이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수사 경찰입니다. 이것은 김 씨 부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입니다. 부인께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 및 도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님은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의자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말로 행동에 옮길 줄은, 그리고 법이 이렇게 빨리 개입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김 여사님이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민준 변호사는 준호 씨에게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관할 법원의 사건 접수 통지서입니다. 법원은 수진 씨가 제기한 약 5억 원의 채무 반환 소송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 당신과 가족들은 재판에 출두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머니의 출석 요구서와 법원의 통지서를 본 준호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호도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였던 그의 모든 공격성과 난폭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도전적인 태도는 법의 힘 앞에서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버티고 뭉개면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가족은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제가 제공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김 여사님은 결국 자신의 모든 명예 도용 행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입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민사 채무 반환 소송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조정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건은 공개 재판으로 넘겨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민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준호 씨와 민호만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형사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큰 극적인 장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변호사는
은행 명세서, 각서, 녹음 파일부터 다른 채권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제시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준호 씨와 민호는 어떤 합리적인 변론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심리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준호 씨 가족이 저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총 4억 8천만 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녀의 행위가 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그녀가 성실히 자백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공개 사과문 작성을 명령받았습니다.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그들 가족의 낡은 집을 강제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듣고 준호 씨와 민호 형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 위에 올라타 편안한 삶을 살려던, 재산을 빼앗으려던 그들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곧 살 곳도 잃게 되었고 가족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탐욕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몇 달 후 그 집은 경매에서 성공적으로 팔렸습니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저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제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힘들게 되찾은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폭풍은 지나갔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전 회사를 그만둔 후 제 경험과 능력 덕분에 저는 다국적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금방 찾았습니다. 더 좋은 근무 환경, 더 높은 대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호 씨 가족과 연락하거나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들은 이미 낯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쾌한 기억들은 뒤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몇몇 옛 친구들을 통해 어렴풋이 들은 바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그새 모자는 작은 단칸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기댈 곳이 없어진 민호도 밖에서 힘든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이후로 말이 없어지고 예전처럼 거만하게 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에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단골 카페에 혼자 앉아 밖에 분주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저 또한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난 사건은 제게 사랑과 한때 사랑했던 직장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독립과 강인한 성격이 여성을 보호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맹목적으로 의존하거나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과 평등의 기반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또한 부당함과 악한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침묵과 인내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서서 지식과 법을 이용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곳에 베푼 친절은 나약함이 되어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힐 기회를 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왕자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제 인생의 여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영혼의 평온함과 삶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밝고 행복한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